북한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세컨드로 알려진 현송월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녀의 체포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긴급 조사까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대체 북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준입니다. 한때 북한 보위부 고위간부로 복무를 했었죠. 덕분에 매달 배급되는 외제 물품들과 평양 한복판의 넓은 아파트까지 다른 이들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누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현송월이 갑자기 저를 호출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죠. 현송월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비서를 감시하고 약점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시오. 충성심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이란 허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현송월의 말에는 불길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큰 불안감을 주었죠.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오. 현송월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최측근을 감시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죠. 잘못하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비서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끊임없는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내부 감시와 반역자 색출이 제 임무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감시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죠. 비서가 뒤돌아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하루 동안 기록한 내용들을 검토했어요. 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며 이 정보가 과연 어디에 쓰일지 두려웠죠. 현송월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감시 보고서가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제 뒤에도 누군가가 숨어서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렇게 며칠째 이어지는 감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비서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각 비서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검은색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어요. 저는 더욱 은밀하게 그의 뒤를 따랐죠. 평소보다 더 큰 거리를 두고 몇 번이고 자연스러운 척 다른 길로 돌아가며 감시했습니다. 비서가 들어간 곳은 김정은의 개인 진료실이었어요. 10분 후 그가 나올 때 제가 본 것은 이중으로 봉인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붉은색 테이프로 봉인된 서류 봉투에는 최고기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문서를 건네받는 의료진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그날부터 저는 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김정은의 진료실을 드나들었어요. 때로는 청색 라벨이 붙은 의약품 상자를, 때로는 영양사들이 작성한 식단표로 보이는 문서를 들고 다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서의 완벽주의적인 보안 절차였습니다. 서류를 전달할 때마다 3번씩 봉인 상태를 확인했고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입력을 거쳐야만 열 수 있는 특수 서류 가방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 날은 실수로 복도에서 다른 간부와 부딪혔는데 서류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비서는 가방부터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서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이었습니다. 비서는 매일 김정은의 혈압, 혈당 수치부터 투약 기록, 식단 변화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최고 등급의 보안 속에서 관리되고 있었죠. 순간 현송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현송월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노리고 있었죠. 만약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전체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극비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알아버렸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오늘 본 광경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비서의 충성스러운 행동, 그가 지키려 했던 극비 문서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현송월의 의도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일까요? 결국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송월에게 감시 보고를 하러 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당 조직 지도부의 최서연이 갑자기 저를 호출했죠.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서연의 사무실은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탁 트인 전망이 제게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강민준 동무, 현송월의 감시 임무에 대해 알고 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것을 보시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현송월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비서를 이용하려 했소. 비서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 했다는 것이오. 최서연의 말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다음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오.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 했소. 그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정보가 있어.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송월의 수상한 지시, 비서의 극비 문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김정은의 건강 정보까지.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민준 동무는 현송월에게 이용당한 것이요. 최서연의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지금이라도 동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시오. 그래야 동무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송월이 반역을 꾀했다면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될 거예요. 그 중에는 당연히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무리 제가 모르고 한 일이라도 북한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시선이 저를 의심하는 것만 같았죠. 이제 저는 현송월의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리던 특권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리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인민군 정찰총국의 윤지훈이 서 있었어요. 당의 핵심 중 핵심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지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강민준 동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윤지훈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현송월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특히 저와 현송월의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윤지훈의 방문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찰총국의 수장이자 현송월의 측근이었죠.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한 반역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죠. 박 부장 동무 못 봤어? 그게 어젯밤에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청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현송월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이 밤마다 사라졌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죠. 여보,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고 현금은 옷 안감에 숨겼어요. 가족들의 신분증과 필수 서류들도 준비했죠. 모든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언젠가 남한에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나는 탈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 필요한 돈의 액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창문 밖에는 여전히 감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 모두 함께 떠나기로 했죠. 그때까지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월요일 새벽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차량이 골목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감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했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다다랐을 때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듯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서류와 검문소 경비대원과의 거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검문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평소보다 검문이 엄격했어요. 이런 일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나요? 경비대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온몸이 굳었죠. 다행히 브로커가 준비한 외지 병원 진료 확인서가 있었기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어요. 차가운 강물은 달빛 아래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강을 건널 기회가 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어요. 아내는 작은 딸을,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건너기 시작했죠.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매 발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중간에서 경비병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막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버려진 창고와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갈 때도 항상 공안을 경계해야 했죠. 한 번은 공안이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 장장 6시간을 창고 물탱크 속에서 숨어 있기도 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길 없는 산속을 헤매며 며칠을 걸어야 했죠. 독사를 피해 나뭇가지로 길을 헤치고 거머리와 싸우며 전진했어요. 아이들의 신발은 다 해져버렸고 아내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정글의 포식자들을 피해 나무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비가 내리면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어 아이들을 감쌌죠. 식량이 떨어져 야생 과일만 따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이 코앞이었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삼엄했고 미립국자를 잡으려는 순찰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국경 근처 동굴에서 타이밍을 노려야 했죠. 마지막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철조망을 넘어 태국 땅으로 달렸어요. 국경 수비대의 호루라기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태국 땅 깊숙한 곳까지 도착했어요. 하지만 체력이 한계에 달했죠. 길거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걷다가 결국 태국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나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처음에는 공포스러웠어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 봐 온몸이 떨렸죠. 중국이나 라오스에서 잡혔다면 바로 북송되었겠지만 다행히도 태국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구금시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저는 담담한 척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구금시설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야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찬란한 불빛들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곧바로 안전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보는 컴퓨터, 스마트폰,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나만의 말투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죠. 아파트 청약이 뭐예요? 보험은 왜 들어야 하나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거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돈 계산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들을 다뤄야 했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물건 가격을 보고 아내와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과자 하나가 북한에서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이들은 의외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말투를 금방 배웠고 급식도 잘 먹었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죠. 하지만 가끔 북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특히 평양에 두고 온 친구들 얘기를 할 때면 아이들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점차 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토론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을 때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북한에서 금기시되었던 정보들을 마음껏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세계 각국의 영상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하나원을 수료할 즈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국 생활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죠. 자유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하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임대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우리에겐 꿈같은 보금자리였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초기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수십 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민 지원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서류 작성을 도왔죠.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보위부에서 일했던 경험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동생 강지에는 더 체계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어요. 통일학과에 입학해서 북한 연구에 매진했죠.
처음에는 한국 대학의 학업 방식이 낯설어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체제와 통일 후의 사회 통합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단체에서 일하면서 제 역할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심리 상담을 돕고 취업 교육을 진행했죠. 그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이 성장했어요. 제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증언했던 나를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보위부에서 목격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죠. 그동안 침묵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언론이 제 증언을 보도했어요. 강지에는 대학원에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동생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었어요. 가끔 밤늦게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립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북한 주민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죠. 단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도운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젊은 탈북민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북민 지원을 넘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과 화해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책이 되어갔죠. 평양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첫 책을 출간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명의 탈북민이 들려준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국제인권포럼과 유엔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도 많아졌어요. 제가 수집한 증언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할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내도 저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여성들은 아내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번째 책, 자유를 찾아온 여인들에 담겼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제 연설문을 번역하게 되었고 작은 아이는 컴퓨터를 배워 자료 정리를 도왔죠. 가족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매년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전 세계의 인권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죠.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이었어요. 수많은 외교관들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죠.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가끔 평양에 있는 옛 동료들과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동생 강지에는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통일 후의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학문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저는 이제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해요. 그들의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자유를 향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자유로운 집회가 열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NLL 해상을 통한 탈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영하 20도의 바닷물을 헤치며 6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발견된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열 감지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탈북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그 위험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또한 목숨을 걸고 해상 탈북을 감행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NLL 초소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인간다운 생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는 쉼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인간보다는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열애는 없다. 약한 놈은 도태될 뿐이다. 부대장 박준석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는 더 악랄해졌죠. 그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우리를 조종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약한 동료를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훈이는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저를 챙겨주었죠. 밤마다 몰래 건네주던 군용 비스킷 한 조각, 훈련이 힘들 때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도훈이가 있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운동장을 뛰고 또 뛰었죠. 더 빨리, 더 세게. 부대장의 고함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때 도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도훈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훈이는 제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내무반의 병사 명단을 확인했는데 도훈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대 기록에서도 식순명부에서도 도훈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던 이름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훈이의 존재를 지운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어요. 복도를 지나던 중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한 명이나 두 명이 돌던 야간 순찰인데 5명 정도가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도 평소와 달리 희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훈이의 기록이 사라진 것처럼 이 부대에서는 밤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용기가 일었어요. 화장실은 잊은 채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대는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제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에었지만 추위도 잊은 채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부대 후방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조롭게 처리됐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부대장님. 서류는 이미 수정했습니다. 문제될 건 없겠지? 걱정 마십시오. 모두 실종 처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이의 기록이 사라진 것도 이들의 지시였던 거예요. 그들은 대형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고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여 분 후 그들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도 수익이 괜찮네. 남한 놈들이 비싸게 사주니 좋지. 그들의 대화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멀어진 후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어요. 다행히 자물쇠는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쉽게 열렸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창고 안을 비추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과자, 초콜릿, 고급 통조림, 우리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가죽으로 만든 군화들이 즐비했고 깔끔한 남한제 군복들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구석에 있던 캐비닛이었습니다. 서류철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망자 처리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도훈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달 도훈이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물자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달 쌀이 22kg, 부식이 18kg씩 지급되어야 했고 6개월마다 새 전투복 2벌과 군화도 보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15만 원의 월급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월급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놓았더군요. 한 달에 95만 원. 죽은 병사 하나당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창고 안에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병사들 몫으로 나오는 쌀과 부식들은 모두 이렇게 비축되었다가 암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겠죠. 도훈이의 군복과 군화도 어디선가 돈이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심지어 그의 월급도.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어요. 예상 처리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현재 부대에서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의 이름이 축 적혀 있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상태와 예상 시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병사들을 혹사시켰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몸을 망가뜨린 뒤 쓰러지면 실종 처리를 했던 겁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숨을 거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그의 물자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차갑게 숫자로 환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수익 배분 내역도 발견했어요. 부대장 박준석이 40%, 각 간부들이 직급에 따라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처리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도훈이는 그저 그들의 수익을 위한 하나의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발각된다면 다음 실종자는 저일 것이 분명했어요.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과도 같았어요. 침상에 누워서도 한동안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이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도훈이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이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창고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도훈이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도훈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처음 며칠 동안은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이 사실을 공유해야 했지만 잘못된 선택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시간, 훈련 시간, 그리고 내무반에서 병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도훈이의 죽음 이후 모두가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먼저 창고 관리병 김지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창고 관리를 맡아 물자 출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죠. 무엇보다 도훈이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부들의 비리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혼자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창고에서 이상한 걸 본 적 없습니까? 지훈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민 씨도 알고 있었군요. 실은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물자 기록이 맞지 않더라고요. 입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다르고 거기다 실종자 명단도. 도훈이 선배가 그렇게 된 후로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창고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비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게다가 도훈이의 소식을 듣고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박태성의 존재가 떠올랐어요. 태성이는 입대하기 전 3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조류와 어장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더구나 도훈이와는 같은 내무반에서 지내며 가까웠다고 들었어요. 도훈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장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태성이를 찾아갔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도훈이가 그렇게 된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지훈이는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소량씩만 움직였고 재고 기록도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비상식량, 의약품, 방수가방, 그리고 방한복까지 하나둘씩 모아갔어요. 태성이는 탈출 경로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 구역은 레이더 감시가 허술해요. 고기잡이 배들이 자주 지나다니는데 순찰정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어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조류 패턴, 달의 위상, 순찰 시간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저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간부들의 동향을 살피고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죠. 특히 야간 순찰 스케줄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물품 반출 기록에서 실수를. 3군데나 숫자가 맞지 않아요. 지훈이가 빼돌린 물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박준석이 기록을 검토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제가 창고를 맡은 이후로 재고 관리가 엉망이라고. 더 큰 문제는 달마다 하는 정기 감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간부들이 이미 지훈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만났습니다. 태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기 감사 전에 움직여야 해요. 지훈이가 의심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도훈이처럼 지훈이도 실종 처리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박준석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필요 물품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태성이는 날씨와 조류를 더욱 세밀하게 체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적기예요. 밤에 달도 없고 조류도 우리한테 유리해요. 거기다 고기잡이 배들이 자주 지나가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는 심지어 바닷물 온도까지 계산해 수영 가능 시간을 측정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척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탈출까지 앞으로 1시간.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박준석이 지금 창고를 다시 점검한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의 실수로 인한 재고 불일치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해요. 이미 늦췄다간 다음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올 테니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갈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를 홀로 보내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며 믿기로 했습니다. 조심해. 꼭 와야 해. 지훈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태성이는 미리 숨겨둔 장비들을 꺼냈고 저는 도훈이의 증거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와 그 외 무수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만했으니까요. 태성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하죠. 우리의 자유를 향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자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태성이의 말대로 오늘 밤은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잠깐, 태성이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갈 시간이에요.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해안가에 도착하자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태성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는 영상이도예요. 30분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고 근육 경련도 조심해야 해요.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훈이가 방수 가방을 꺼냈어요. 우리는 재빨리 준비했던 방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 위에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그 위에 다시 방한복을 껴입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수 가방에 우리의 증거 서류들을 넣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태성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자 발생. 3명이다. 해안가 쪽으로 갔다. 누군가가 우리의 탈출을 발견한 겁니다. 빨리. 우리는 주저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해안가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물속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뒤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와 장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대장님, 고무보트 준비됐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뒤로 모터 소리가 들렸어요. 2대의 순찰정이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 병력 비상, 도망자들을 포위하라. 태성이가 외쳤습니다. 아래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동시에 잠수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위를 올려다보니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물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고무보트가 우리를 찾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오래 버텼습니다. 이쪽이에요. 태성이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조류가 우리를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야 해요. 우리는 태성이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덮쳤어요. 으악! 태성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그의 다리에 심한 경련이 온 듯했어요. 파도에 휩쓸린 태성이가 순식간에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지훈이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성이를 향해 헤엄쳤어요. 태성이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잠수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지훈이도 다른 쪽에서 태성이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손에 태성이의 팔이 닿았습니다. 지훈이도 동시에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버텨. 우리가 잡고 있어. 함께 그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태성이는 심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괜찮아? 태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우리는 태성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부축하며 헤엄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수색조, 우측으로 돌아. 도망자들을 포위하라. 박준석의 고함이 들렸어요. 순찰정들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해군 경비정이다. 거기 누굽니까?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지친 목소리였지만 간절한 만큼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신원 확인 후 구조하겠습니다. 경비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줬어요. 북한군 병사 3명입니다. 부대 내 비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방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우리를 감쌌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식은 있으신가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북한 순찰정의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군사분 계선을 넘어와 있었던 거죠. 태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지훈이는 방수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도훈이와 다른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엔 전혀 춥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미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경비정은 고요히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어요. 도훈이가 남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장 차림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귀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사실에서 요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도훈이의 죽음과 부대 내비리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방수 가방 속 서류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꼬박 한 달이 넘게 이어졌어요.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와 병력 규모는? 남한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서류들은 우리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었죠. 한 달 반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진짜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우리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과 풍족한 식사,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꿈만 같았어요. 교육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한의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을 배울 때면 도훈이가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그토록 감시하고 통제했는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훈이는 법과 정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서 법학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태성이는 요리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북한에서의 어부 경험을 살려 생선 요리에서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저는 도훈이의 이야기를 하나원 상담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탈북민 인권 단체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이 알려져야 해요. 하나원 생활 중반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서울 시내로 체험 학습을 나갔습니다. 번화가의 불빛,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의 음악 소리,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도훈아, 내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퇴소를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지훈이는 법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도훈이 선배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퇴소 후 곧바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태성이는 요리학교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우리처럼 힘든 여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와 같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은 이미 관련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원을 나오는 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도훈이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섰습니다. 자유가 뭘까?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도훈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훈아, 이제 우리가 내가 찾던 자유를 만들어갈게. 지켜봐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속에 단단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지훈이와 태성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서울 지하철도 익숙하게 탈 수 있었죠.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태성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리학교를 다니면서 만든 요리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도 도착했어요. 법학 교재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요즘 법학 공부는 어때? 태성이가 도시락을 펼치며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특히 인권법 공부할 때면 더 힘이 나요. 이제 검정고시도 얼마 안 남았고 태성이가 준비한 도시락은 놀라웠습니다. 고등어 구이, 잡채, 김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했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곧 있으면 실습 식당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훈이처럼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에 큰 인터뷰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요. 우리가 가져온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지훈이와 태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기억나요? 도훈이가 쓰러졌을 때 태성이가 말을 꺼냈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게 제 꿈이에요. 도훈이 선배뿐만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요.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강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우리에겐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도훈이 생각이 많이 나요. 태성이가 말했어요. 도훈이도 이런 날을 꿈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 건너편 어딘가에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최근 북한군 부패 실태에 대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실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태성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도훈이의 식탁이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탈북민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그의 말에 우리 모두 미소 지었어요. 자유가 뭘까? 도훈이의 마지막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지훈이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러, 태성이는 야간 실습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한강가에 남아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건넌 바다, 도훈이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훈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수첩이에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훈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우리가 여기 잘 정착했어. 내가 꿈꾸던 자유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지훈이는 법을 공부하고 태성이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한강의 잔잔한 물결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훈이가 그토록 찾던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다음 주 인터뷰에서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도훈이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탈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훈이들이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도훈이가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꼭 해낼게, 도훈아.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각자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자유가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